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받으셨겠지만 김수영 씨의 나타난 이분법적 자의식 연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는데, 이제 이걸 좀 하기 전에 시에 대한 좀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시는 왜 어려운가 이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를 공부하시면 시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뭐 동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가 쉽겠지만 시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내포와 외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연이라는 것은 어떤 1차적 의미를 가리켜요. 1차적 의미. 또는 뭐 지시적 의미라고도 해요. 이거를 지시적 의미라고 하고, 이 내포라는 것은 2차적 의미. 2차적 의미. 2차적 의미는 다른 말로 함축적 의미라고도 합니다. 함축적 의미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국화 하면 뭐 가을에 피는 뭐 단연생의 뭐 화초다. 이게 이제 1차적 의미잖아요. 국화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화라고 하는 게 딱 나오면 어때요? 이게 외연이 아닌 내포가 되면 절개, 맞죠? 절개, 지조, 이런 군자, 우리 사군자의 매난 북쪽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군자 모르시면 없죠? 여단축, 국화, 대나무, 이 사군자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화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버리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포.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어지는 거는 이 내포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화가 절개잖아요. 근데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에서, 이거는 지금 논문하고 관련 없는 건데 좀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을 하세요.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에서를 보면 이 국화가 이런 절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설이 저리 내리고 하다가 그 위에 보면 이제는 돌아와, 뭐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맞죠? 국화협에서 아시죠?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이거 아닙니까?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이때는 국화를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국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군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 이건 뭐예요? 인생에 막 그 힘든 걸 겪어낸 중년 여인의 원숭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국화가. 자,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를 이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상징.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화의 상징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서정주 시인. 자, 이 개인적 상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징의 제 문맥화란 말이 있어요. 상징의 제 문맥화. 그래서 이 상징은 상징인데 이걸 문맥을 다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중년 여인의 원숭이. 몇 가지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중년이 있지. 네, 그렇죠. 이게 국가가 옆에. 그러니까 이 서정주 시인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이 국가를 이런 중년 여인의 원숭이로 쓴 시인은 서정주밖에 없어요. 다른 아시다시피 다 뭐 국가야, 너나 너희 3월 춘풍 다 이기고 뭐 맨날 다 이 군자 이런 쪽으로만 쓰거든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가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죠? 이렇게 해도? 좋아요. 네, 아니, 시의 이론을 조금 아셔야지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논문은. 그다음 가을이라는 뜻은 없나요? 뭐 가을이란 뭐 뜻 자체보다는 이제 어차피 이제 가을에 피긴 하는데 가을, 예, 그렇죠. 뭐 만드셔도 돼요. 국화를 뭐 이렇게 개인적 상징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김준현님이 예. 가을로 하시면 예, 돼요. 그렇죠. 또 시가 맞아요. 또 시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엠비규어티라고 해요. 엠비규어티. 모호성. 예, 그렇죠. 모호성. 역시 영어를 잘하셔갖고. 애매성. 제가 막 이기의식을 느끼고 영어를 너무 잘하죠. 엠비규어티. 이게 이제 모호성, 애매성 뭐 이렇게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애매하고 모호는 또 달라져. 근데 일반적으로 네, 엠비라는 말 자체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숲속에 가면 두 갈래길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시, 그 뭡니까? 더 로드나 테이큰, 가보지 못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더 로드나 테이큰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랗게 난 숲속에 이 시가 왜 멋있냐면, 자 보세요.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작가가 누구라고요? 로버트 프로스트. 제가 쓸게요. 로버트 프로스트. 네,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의 자연주의 신이라고 해요. 아, 로봇.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인데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 이게 숲속의 두 갈래 길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일차적인 의미는.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것은 숲속에 난 두 갈래 길이 아니죠. 뭘 보면 인생 길이면. 그래서 이게 다시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애매성이 있습니다. 그게 애매성.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정현종 시인의 섬이 있어요. 섬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거 두 글자, 두 줄밖에 안 돼요. 너무 쉬운 시예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땡이에요, 땡. 여기서 끝이에요. 그 섬에 가고. 더 이상 없어요. 이 시가 왜 유명하냐? 이 딱 두 줄에 여러분도 그러겠죠. 아, 이거 나도 쓰겠네. 근데 벌써 끝났어요. 이게 상표등록 된 거예요. 여러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시가 만약에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했으면 시가 안 돼요. 맞죠? 그럼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시가 안 돼요. 왜 시가 됐냐? 사람들 사이에가 들어가서 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섬이 그냥 보세요. 섬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일랜드죠. 일반적인 섬이죠. 일반적인 섬. 아일랜드라는 이거 이슬랜드 아니에요. 아일랜드. 일반적인 제주 아일랜드. 무음이죠. 그렇죠. 무음이죠. 무음. 발음 안 하는. 아일랜드죠. 두 번째는 섬이 있다는 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뭐가 될까요? 연결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홍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홍도 가니까 막 정말 섬이 무너질 것 같이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근데 그 다음날 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죠. 뭐가 돼요? 단절이 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섬이에요. 맞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오늘 저까지 네 분이 오셨지만 인간관계도 섬이야. 근데 연결이 됐다가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단절이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앰비규어티라는 게 모성이 이라고 했지만 꼭 반드시 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앰비란 말은 이지만 뭐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꼭 이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셋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이런 앰비규어티가 있기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재밌죠. 시가 그냥 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을 닦고 학교에 갔다. 더 이상 해석이 안 돼. 그건 시가 아니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이유. 오늘은 뭐 여러분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갔더니 우리가 하신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 가지 뭐 다 이야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 시를 공부하는 이유.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 성찰. 영어로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 반사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반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반자 돌림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시를 읽으면서 성찰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찰시, 관찰시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역설적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역설적 가치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를 써가지고 뭐 돈이 뭐 물론 이제 유명한 시인이 되면 여러분 정말 유명한 시인이 되시면 시 써갖고 돈을 막 받고 그래요.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투입을 이만큼 했는데 인풋을 하잖아. 경제 논리로 보면 산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수지가 안 맞죠. 예, 이게 여기 투입을 얼마를 하면 한 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를 써가지고
내가 막 정말 10시간을 고심해갖고 시를 썼어. 근데 나한테는 대작인데 딴 사람은 뭐 그래서 어쨌다고. 영어로 so much, so what. 이 경제적인 마인드로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할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역설적 가치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든가 세속의 논리를 기준으로 하면 세상의 가치, 세속의 논리.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시를 물론 시는 그렇죠. 그렇지만 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하고 무목적이기도 하지만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때요? 쓸모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어떤 영혼을 맑게 하는 거니까.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보면 전혀 쓸모 없는 것 같지만 이 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 쓰셨죠? 자, 페르소나. 시적 화자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이 화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 약간 시적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원래 페르소나라는 건 융이 이야기한 말이고요. 프로이드의 제자죠. 융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면 페르소나. 자,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 있어요. 뭐 이거 모르신 분 없죠.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젊은 이한테 진달래 꽃을 누가 썼냐고 했더니 마야가 썼대. 마야는 이거 부른 가수지, 그렇죠? 마야 진짜 이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짜 나왔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진달래 꽃을 김소월이 썼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고나 들이오린다. 다시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뿌리오리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적 화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당연히 여자예요. 이게 남자를 할 수 있나요? 여자예요. 맞잖아요. 왜 여자야? 자, 한자로 써볼게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나는 슬퍼하지 않을게요. 뭐죠, 한자로? 자, 이거 읽어보세요. A 불비. 그렇죠. A 불비. 슬프다. 그러나 여기서 이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역적이죠. 그렇죠. 뭐 슬프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않겠다. 이 슬플 비자거든요. 이 앞에는 슬플 애자고, 슬플 애자고, 이건 슬플 비자.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캔디죠, 캔디. 애워도 슬퍼도 난 아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A 불비의 전통이 바로 뭐예요? 이게 어디에서 연결될까요? 가시리에서 연결돼요. 고려간. 가시리 있죠. 나보 뭡니까?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잡사와 두월이 말하나 이거 7080 노래 나왔잖아요.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사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이게 바로 그거잖아. 여인의 심정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의 심정을 또 나타내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정지상이라는 시인이에요. 이게 이제 송인이라고 하고 대동강이라고 해요. 또 이제 송인,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송인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정지상 송인, 제가 이제 한자를 쓸 줄 아는데 그냥 시간 여러분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말로 음만 다를게요. 우헐장제 초색다. 나오거든요. 총연에 보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비가 겠어요. 비가 갠. 긴 강둑에 초색다. 풀 색깔이 많아. 풀잎이 이들이들. 풀 색깔. 이런 비가 오고 나면 풀이 어때요? 잘하지 않나요? 송군 남포 동비가 나요. 남포의 인보래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가 움직여. 남포는 이제 대동강 주변의 지역인데 이별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별의 장소.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것처럼 이별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가 막히죠. 뭐냐면 뭘까요? 대동강수 하시진구. 대동강물이 어느 때 닿을 것인가? 별루년년 첨록파라.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이별을 하잖아요. 이거 여자의 눈물이겠죠.
이별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찍찍찍찍 이렇게 흘려. 근데 이 대동강물이 바다가 돼버려. 바다처럼 되니까 여기서 배를 띄우고도 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뻥이죠. 이게 멋있죠. 뻥인데 멋있잖아요.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년년 천록바.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덧붙이는. 자, 이걸 보면 시적인 화자는 당연히 여자예요. 맞죠? 이거 남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남자죠. 또 김소월이 남자지만 시적 화자는 여자.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것은 남자가 썼다고 해서 무조건 시적 화자가 남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써도 시적 화자는 여자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동 정지상의 대동강의 이 페르소나의 전통이 가시리로 이어졌고, 이 가시리가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김소월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는 현대시를 전공인데 한시를 알 필요가 없다? 전혀 아니에요. 현대시를 전공해도 고전을 모르면 이게 현대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시를 공부하시려면 한시도 조금 뭐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모르더라도 조금씩은 이해를.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시를 한 100편 정도 외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시를 좀 아셔야지 이 시에 대한 전통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페르소나인데, 자, 또 이야기할게요. 자, 강의를 그냥 논문 안 하고 이런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시적인 화자가, 자 보세요, 이 여승이라는 시를 가지고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여승이라는 시를 아시는, 거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여승이라는 시 혹시 누가 지은지 아세요? 여승하면 무슨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하죠. 예. 이 백석. 백석이 길상사에 가면 백석과 관련된 거 아시죠? 예,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시가 짧으니까 제가 써볼게요. 여승은 시가 짧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합장하고 접을 해요. 정말 저는 너무 이 시를 좋아해요. 가지치의 냄새가 나요. 가지치의 냄새가. 그러니까 가지나물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재를 보면 여승이 합장해서,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 뭐냐면 이 바깥 속에서 여승을 관찰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승에 대해서 그 시적인 화자가 여승인데 이 여승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바깥 이 시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깥 속에서 여승을 관찰해요. 바깥 속에서 여승을 관찰. 여승이라는 사람이 시적인 화자지만 이 여승을 배변하는 어떤 인물이 있는 거예요. 가지치의 냄새가 났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 시 속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이 시에서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뭘까요? 직유법을 많아요. 옛날같이 늙었다. 쓸쓸한 낯이.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불경처럼, 여기 또 직유법 또 나왔죠.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여성을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그 여성 합장을 했죠. 절을 했어요. 자, 이런 냄새가 났어요. 자, 그래서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그러니까 늙었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 표현이 보세요. 옛날같이 늙었다라든가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참신한 비유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그렇죠?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가요. 평안도에 어니 산 깊은 금던판. 이게 금던판이라는 건 이제 금방 같은 거예요. 금방. 요즘 말 하잖아요. 나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먼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나는 파리한 연예에서 옥수수를 샀다. 이거 파리한 여인은 수척한 여인이겠죠.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어요. 시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대단한 시죠.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때렸다는 거죠.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오렸다. 가을밤 좀 길어서 좀 짧게 한행이 들어가요. 차게 오렸어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어떤 의미냐면 여인이 자 여승이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현재적인 의미인데 그러면서 과거로 간 거예요. 먼 과거로. 자, 왜 이 여인이 여성이 되었느냐? 평안도에 산 깊은 이 금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제 금 찾아서 막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파리한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성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파리한 옥수를 산 거예요. 근데 여인은 나으린 가을밤, 여기도 보세요. 지금 또 났잖아요.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어요. 자, 여기 좀 지워도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원 차게 울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가 나와요. 뭐냐면 석벌같이, 그러니까 이제 막 달려드는 벌이죠. 나아갔어요.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린 이 아내가 지아비를 기다리는데 몇 년이 갔냐면 10년이 갔어. 얼마나 여인이 불쌍한 거겠어요. 10년이 갔어. 자,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아비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슬프냐?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죽었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보세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남편은 안 돌아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죽었어. 근데 죽었다는 걸 이제 죽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쓴 거예요.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간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행이 이제 마지막 이제 연인데 산공도 설계 오른 날이 있었다. 백석 시인이 정말 주셨어. 네. 너무 내가 슬퍼. 어제 백석 그라고 시를 어제 사실 읽었었어요. 아, 오늘 뭐가 통하시네. 네. 오늘 나도 울었어. 눈물이 나. 아우 진짜. 장애가 백석간에 정말로 보세요. 이 백석이 얼마나 지결 잘 쓰나요? 진짜 그리 잘. 아, 떨어진 날. 얼마나 잘생겼어. 완전 잘생겼죠. 아, 거의 뭐 백석은 인물도 잘생겼고 이제 야오야마 대학 이제 청산학원에 영문과 졸업을 했잖아요. 백석이. 그래서 이제 교사도 했는데 요즘으로 봐도 정말 잘생겼어. 진짜 산공도 설계 오른 날이 있었어요. 설계. 그러니까 설업기죠 요즘 말로. 설업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니까. 그 당시 약간 좀 이거는 1930년대 막 이런 때니까. 산공도 서럽게 오른 날이 있어서 산에 있는 절의 마당기에 머리카락 한 올에 한 올이죠. 머리 올리가 어떻게 떨어져요?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종의 단편 서사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건 길게 쓰지 않았는데 길게 안 썼잖아요. 시 해봐야 전체 해봐야 몇 줄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줄. 전부 해봐야 12줄. 이건 제가 좀 이게 한 줄이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12줄밖에 안 되는데 이 속에 정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섣벌같이 이 부분은 뭐냐면 가까운 과거.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그 평안도 어느 상 깊은 금덤판 이게 뭔 과거라고 써놓으시고요. 섣벌같이 나온 이 부분 있죠. 요거는 무슨 과거예요? 가까운 과거. 가까운 과거. 자, 이런 걸 통해서 시간적인 순서를 근데 시간적인 순서대로 가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여승이 합장했다는 건 현재잖아요. 다시 과거로 갔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간의 역전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지금 여승이 합장했잖아요. 그래놓고 옛날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뭘로 갔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가야지 시간이 그대로 가는 건데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갔죠. 어렵지 말이야. 어렵나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잖아요. 여승이 합장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승은 원래 그냥 여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 여인이었지. 그 여인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나레이터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시의 여성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하나의 나보기가 역겨워하면 시적 하자가 여자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이건 여성의 말은 아니죠.
맞잖아. 이게 여승의 말은 여승의 말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말이지 이게 여승의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이다. 조금 있어 보이고 문학은 원래 있어 보여야 되니까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이다. 관찰과 진술을 아시겠죠? 관찰하고 말했다는 거고 함축적 화자라는 것은 화자는 화자인데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함축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축적 화자라는 건 뭐냐면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작품 밖에서 진술하는 화자. 이렇게 쓸게요. 표면에 등장하진 않아요. 맞죠? 이 화자는 않으면서 작품 밖에서 진술하는 화자. 이걸 이제 함축적 화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만 해도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화자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 예를 들어서 1인칭 화자도 있겠죠. 내가 1인칭. 그런 그 1인칭 화자일 때도 이 백석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의 집에서 이런 경우는 1인칭 화자도 되고요. 또 배역으로서의 화자도 있거든요. 배역으로서의 화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백석의 여운안골족이 있어요. 여운안골족. 배역으로서의 화자. 여운안골족. 뭐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여우들이 자주 나오는 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운안골. 그곳에 이제 가족을 여운안골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여운안골족에서는 유년기의 화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년기의 화자, 유년기. 그러니까 화자는 화자인데 어렸을 때 이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인칭으로서의 화자, 그러니까 1인칭 화자 있죠? 그 대표님이 뭐라고 했을까?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의 집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뭐 이걸 시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이런 시가 있다고요. 이 시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우 나는 걸 두고 여우가 자주 나오는 그 골짜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에도 화자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인칭 화자가 있고 또 뭐라고요? 1인칭 화자가 있고 대역으로서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함축적 화자의 진술과 관찰과 진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자는 뭐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것만 여러분이 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아이러니와 이제 역설 이런 걸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잠깐 여러분이 이제 시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아이러니 역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좀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역설이 차이가 혹시 뭔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반어고 역설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이 차이를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시를 공부하면 이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아이러니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요. 아이러니. 이걸 반어라고 그래요. 반어. 역설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거슬릴 역자를 써요. 패러독스. 네, 그렇죠. 패러독스죠. 그러니까 역설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 작은데 어떻게 거인입니까? 찬란한 슬픔이고. 찬란한데 어떻게 슬픔이에요? 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표층적인 의미에서 반대죠. 어렵지 않잖아요. 작은데 고인이 안 되잖아요. 찬란한데 슬픔이 안 되잖아요. 또 외로운데 황홀하니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이게 바로 역설.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아이러니는 겉진술과 속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뭐다? 겉진술 있고 속의미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 갔더니 공부 시험이 내일이야.
근데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공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말 안 하세요? 잘하고 있다. 안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게 잘한다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나 잘한 짓이다. 나 잘하고 있어. 이랬다가는 뭔 일 생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진술을 의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속에 있는 의미가 진짜라는 거죠.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저 이상 쉽게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겉 진술과 속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아이러니와 역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역설들이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게, 자, 역설 이것만 역설이 아니에요. 자, 역설은, 자, 이 역설 다시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을 나눠줘. 자,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 자, 표층적 역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작은 거인, 찬란한 슬픔을 봄, 외로운 황홀한 진술. 그런데 심층적 역설은 좀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심층적이란 말 그대로 깊이가 있는 역설을 심층적 역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불교에서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뭐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색이라는 것은 유의 색이거든요. 유의 세계. 이 공이라는 것은 이제 무의 세계. 그러니까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은 정말 그 아주 무소유를 실천하는 건 아시죠? 몇 개 없잖아요. 정말 그냥 그 무소유 스님 복에 신발 하나에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는데 그런 어떤 불교적이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존재론적 역설이에요. 존재론적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데 이 심층적 역설의 대표적인 시가 있어요. 그럼 심층적 역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뭔지 아세요? 김소월의 시 중에 있는데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먼 후일이라는 시가 바로 심층적 역설이 적어요.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여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인강의 연속이 네? 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는. 저 시가 있어요. 이쪽이 워낙 유명하죠. 창에 있어. 창에. 요즘 말로 쓸게. 옛날에 차 지으시면인데 요즘 말로 어느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이전입니다. 그때의 내 말이 이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뭐가 틀린 것 같아요? 훗날에 한 얘기를. 그렇죠. 먼 훗날은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이전으로 하는 건 과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제. 그래서 시제가 불일치한 거예요. 시제 역시 영어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 지금 시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이전노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먼 훗날 당신이 찾았으면 그때 내 말은 잊을 것이다라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미래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쓰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학문적으로 쓰면 미래에 발생할 일을 뭘로 표현했다? 과거 시절로 표현하고. 과거 시절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들어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시의 화자는 현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현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어. 근데 아마도 당신을 잊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 미래는 아마 잊었을 거다. 또 당신을 잊었을 거라는 수정을 보면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시점에도 이제 어떤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발생할 일을 마치 과거에 발생한 것인 양 표현한 거예요. 맞죠? 미래에 발생한 일을 마치 과거에 발생한 것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미래에 발생한 일인데 여러분 재밌는 게 보세요. 김소리 진달래꽃을 우리 사람들은 잘 보세요. 김소리 진달래꽃을 보세요. 좀 이야기하면 참 재밌어지는데 오늘 이게 말하면 이건 짧게 할 테니까 김소리 진달래꽃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남자와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김소리 진달
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적인 화자인 여자가 남자와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아니죠. 아니죠. 네,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헤어진 줄 알아요. 그러죠. 여러분도 끌지 않았어요? 전혀 헤어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영어로 써볼게요.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tired of me. 내가 실직 나서 갔어요. 그러면 I will send you. 너를 보내주겠다. 이 정도 영어 되죠? 네. Without saying anything. Without saying anything. 이 영어가 훨씬 더 쉽다니까. 봐요. 자, if잖아, if. 만약 네가 간다면, 맞죠? 나에게 실직 나서 tired of me. 나에게 실직 나서 갔다는 거야. tired of me. 그러면 나는 너를 보내줄게. 안 말하고. without saying anything. 잘 보세요. 김소월의 시가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거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자, 만약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우리나라 작품에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영어로 분석을 하면, 되게 쿨하죠, 이 남자가. 이 여자 쿨한 거죠. 너 나 싫어 가. 그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줄게. 이 이상밖에 안 돼. 그런데, 영어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김소월의 신달래 것이 왜 멋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보이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했지만, 이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보이가 역겨 가실 때는 대목 쿡쿡 눌러받고 가십시오. 대목 쿡쿡 눌러밟고 이런 뜻이에요. 맞아 틀려요? 이해 안 가요? 이런 사람 안 해보셨나 보요 이런 뜻이라니까요. 또 봐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러죠. 이거 김소월 씨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한국인이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뿌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뿌리겠다는 거.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글자 한자. 몰라요? 산화공덕이라고. 꽃을 흐트려 막 뿌려서 덕을 바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화공덕. 그것까지 이해가죠? 당신이 가는 길에 이렇게 진달래꽃을 따가지고 쫙 뿌려두겠다라는 뜻이지만 이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뭐예요? 당신이 가는 길에다가 나는 우물을 다 뿌려버리겠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비평가들의 말이에요. 우물을 다 뿌리겠다는 뜻이에요. 여성의 말들은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대로 믿으면 큰거다 뜻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늙고 밟고 가시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밟고 가려면 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에도 나보이가 역겨 가실 때는 뭐죠? 응? 말없이 고이. 아니 마지막 맞아.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죠? 맞잖아요. 우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네. 눈물을 펑펑 흘려서 눈이 막 눈이 밤탱이가 될 때까지 눈물 흘리겠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아요. 아니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눈물을 그냥 막 엄청나게 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적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적 역설. 이런 거. 시적 역설. 그러니까 시 속에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큰 거잖아요. 김소월의 시를 그냥 이 남자가 너 내 싫어 그럼 널 쿨하게 보내줄게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기까지는. 틀렸죠. 네. 해보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안 하신 분은 그대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시적 역설. 오늘 많이 배우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기 전 선생님이 저 시적 역설을 많이 하려면 술이 마시죠. 지금까지 예. 얘기하니까 보면은 네. 그냥 나 그래서 왕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렇죠. 왕거리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시적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또 열심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걸 강의해야 될 걸. 제가 이런 거 전문인데. 자, 보세요. 시적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시적 상상력.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이 상상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magination이라고 합니다. imagination. 제가 영어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게 imagine, imagine 맞죠? imagine 상상하다. 이거 모르시면 없죠? 상상하다, imagine 강조 이음절이거든요. 근데 이 image는 뭐죠? 연예인 imagine 있잖아요, imagine 맞죠? 그러니까 연예인 imagine을 뭐해라? 상상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문장. 비슷하잖아요, imagine. 그렇죠? 그렇게 해보세요. imagination인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표적인 상상력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바로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할게요. 자, 동양은 당연히 누굴까요? 딱 쓰면 알 건데. 아니, 김소월 노래로 상상력이 있죠. 200이. 동양하면 200이에요. 자, 서양 이태백이라고 하고 그렇죠. 시선이죠, 시의 신선이죠. 자, 서양 중에 영문학으로 이야기했죠. 뭐 서양도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영문학으로 이제 서양에서 상상력을 이야기한 사람 바로 뭘까요? 바로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 상상력을 이제 뭐 콜리지 말고도 이제 뭐 셸리도 있고 셸리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즈도 있죠. 워즈도 있죠. 그래서 200 같은 사람은 이 상상력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춘야연 도리연서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대괴가아이 문장이다. 대괴가아이 문장. 이 무슨 말이냐면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줬도다. 문장력을 빌려줬도다. 무슨 말이냐면 200은 이거예요. 나는 시를 못 쓴다. 근데 분만 딱 들고 있으면 대자연이 나한테 문장력을 빌려줘가지고 그걸 나는 그냥 필사했을 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 쓴 사람들. 아, 시 어떻게 그렇게 썼어요? 나 그냥 펜만 들고 있는데 잡법만 딱 잡고 있는데 누가 막 영감을 줘가지고 그런 말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누가 영적인 감, 영적인 감. 영감에 불러 영감 말고 영적인 감은 영감 있잖아요. 근데 영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감이 왜 영감이냐면 비가 오라고. 이 비잖아, 비자. 이 이제 무당들 입을 벌리고 있죠. 입구자 세 개죠. 여기 무당이잖아요. 왜 무당이냐? 하늘과 땅을 통한 사람들. 맞죠? 무당 하늘과 땅을 통한 사람. 무당들은 이게 건너짚어요. 이제 막 그냥 너희 집에 대추나무 있지.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까요? 놀랍다.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당 미래를 못 맞춘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맞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걸 영장을 쓰냐면 비가 오도록 이 무당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 그럼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냐나 와요. 왜? 올 때까지 지나. 그러니까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1년 동안 지내니까 비가 오겠지 않아요? 비가 오지.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비가 올 때까지 그렇죠.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형상이 영자거든요.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항상. 자, 서양에서는 이제 셸리 같은 사람이 그 서풍에 붙이는 노래를 써요. 서풍에 붙이는 오드 투 웨스트 윈드.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이 서풍이 바로 뭐냐? 시적인 상상이에요. 서풍에 붙이는 노래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좋으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오드 투 웨스트 윈드라고 하는. 오드 투 웨스트 윈드. 여기에 보면 겨울이 오니 뭐 봄은 아직 멀지 않은 이런 거 있죠.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겨울이 오면 그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봄은 아직 멀지 않으리. 이게 어디 나왔냐면 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 워즈워드는 뭘 이야기했느냐? 워즈워드는
모든 훌륭한 시는 자 워즈워드의 말은 이거예요. 모든 훌륭한 시는 이 이야기 하고 이제 제 논문을 설명해 줄 거예요. 힘 있는 감정이 자발적인 흘러넘치고 자발적인 흘러넘치고 멋있죠? 자, 이걸 영어로 하면 all good poetry is a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그건 안 쓸게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힘 있는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침은 뭐냐? 바로 뮤즈예요. 뮤즈는 뭐냐? 자 이게 음악의 신도 되고 시의 신도 돼요. 자, 음악의 신도 되고 뭐도 돼? 시의 신도 되고. 자 그러니까 워즈워드도 마찬가지로 나는 시를 못 쓴다. 내가 그냥 펜을 딱 잡고 있으면 이 뮤즈라는 사람이 음악의 신, 시의 신이 나에게 글을 쓰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아니에요. 시적인 상상력이 되잖아요. 이게 두 개. 근데 콜리지는 왜 제가 썼냐면 콜리지는 시를 쓰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마약 관리법 이런 게 없어요. 19세기 영시 이런 작가들이니까 이 사람들. 1800년대 막 1900년 길면 그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요즘처럼 그런 마약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를 쓰기 위해서 앞편 마약을 복용. 그러면 마약을 복용하면 막 꿈속에서 막 이상한 꿈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꾸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제 머리맡에 항상 펜하고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시 쓰려고 마약을 복용 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쓴 시가 바로 뭐냐면 노수부의 노래. 노수부의 노래라는 것도 찾아보세요. 나와요. 노수부의 노래. 그다음에 쿠빌라이카 이런 시가 이게 마약 먹고 쓴 시. 앞편 복용해서 쓴 시인데 엄청난 상상력이 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이것도 이야기라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공부는 그런 게 공부니까. 노수부의 노래는 되게 길고요. 쿠빌라이칸은 좀 짧습니다. 쿠빌라이칸. 그래서 이 쿠빌라이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영화 중에 생텀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어요. 생텀이 뭐냐면 어떤 동굴에 사람들이 이제 막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 근데 동굴에 갇혀가 거의 다 죽는데 한 사람만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 사멜 테일러 콜리지의 쿠빌라이칸이라는 시를 막 읊조려. 거기 시가 되게 이런 걸 악마시라고 하는데 악마시. 그걸 읊조리면서 결국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이 좀 문학을 좀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쿠빌라이칸이라는 시가 거기 계속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이 같은 생텀 꼭 봐보세요. 계속 나와요. 생텀 되게 명작이에요. 생텀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시면, 의식의 시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뜻이에요. 생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게 바로 시적인 상상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오늘 제가 이것도 강의해야 돼서 시에 대한 여러분 이제 좀 약간 기본적인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해요. 쿠빌라이칸이 그 황제 이름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쪽에 맞아요, 그쪽. 그 이름이 쿠빌라이칸이 뭐 꿈속에서 뭐 대저택을 건설하기 명령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찾아보세요. 쿠빌라이칸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영어 저희는 다 영어로 다 원어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뭐 원어까지 할 필요 없고요. 우리말로 해석된 걸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 이제 이걸 할게요. 이거 하다가 거의 한 50분 갔네. 자 그래서 이 김수영 시에 나타난 이분법적 자의식 연구는 뭐냐면 이 김수원의 시를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론을 보세요. 공존에 대한 자의식을 이제 할 때 순수와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경계의 자의식을 할 때 시인과 속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시인의 그 경계에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김수영 뭐 알다시피 방학동에 가면 김수영 문학관이 있잖아요. 거기 저는 8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혁명에 대한 자의식은 용인, 받아들이는 것과 자전. 그 다음에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죠. 자의식은 처용과 김수영. 제가 이렇게 했고요. 예술가적 자의식은 존재와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은 여기 보시면 21년에 태어나서요. 68년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봐도 보세요. 한 50세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돌아가신 건 알죠. 이 김수영 시인이 이제 학회를 갔다가 인도로 가는데 버스가 김수영 시인을 받아서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인도로 가가지고 버스가 하여튼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영향력이 뛰어나다 뭐 그런 이야기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시인 중에 가장 영향력인 사람을 뽑으면 김수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김수영에 대해서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자일일이 설명을 못하셨고 2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페이지 정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1960년대 최고의 현대 시인이죠. 이 김수영이 나타난 이분법적 자의식을 이렇게 5가지로 연구해 보겠다. 첫 번째가 이제 뭐예요? 공존에 대한 자의식이에요. 그럼 풀이라는 시 모르시면 없죠. 이 풀은 뭐 정말 유명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결국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풀하면 민초죠, 민초. 백성민자, 풀초지. 민초들의 삶 이런 말 쓰지 않나요? 민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김수영 시인을 뭐라고 하냐면 안가주망력. 여기 써보니까 안 나오니까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는 참여라는 뜻인데 결국 김수영의 시는 이건 프랑스어로 불어 발음이에요. 불어 발음. 이 인게이지먼트를 불어로 읽으면 안가주망력. 그러니까 그걸 뭐냐? 참여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김수영의 시는 뭐다? 참여시다.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은 자, 겉보기에는 자연을 의미한 것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엘미기 같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자연을 의미하지 절대 자연이 아니라 민초들이 권력, 독재라든가 이런 권력에 저항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풀로 쓴 겁니다.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 나부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도 이연에 보니까 풀이 눕는다 또 나오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넘겨보세요. 빨리 울고. 자, 세 번째 페이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뭡니까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건 아시죠? 그 바람 탄압이에요.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거든요. 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보세요. 계속 비교법을 써놨죠.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그렇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풀이 민중의 상징.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필기가 돼 있죠. 거기 한 7째 줄, 6째 줄에 보면 1970에서 80년대의 포괄적 상황과 연결되어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이 풀이라는 걸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읽는 거고. 맞죠?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 1대1 비유. 1대1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시려면 이 용어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걸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 다른 해석이 없다. 이걸 알레고리 이해가십니까? 1대1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 단락이 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지에 북박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적이에요. 하나는 얽매이고 또 하나는 뿌리 내림이죠. 여러분 그렇죠? 풀이라는 게 대지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얽매임이라는 것은 자유, 뿌리 내림은 모든 걸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도 비판하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풀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숙명 속에서 저항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여기 밑에서 썼지만 젊은이 양지라는 드라마 다 보지 않으셨나요? 여기 세대 안 보셨나? 있었어요. 1995년에 그 밑에서 넷째 줄 있잖아요. 3페이지에 사북의 탄광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 젊은이 양지에서도 이 시를 전도연이 읊어요. 한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전두연이 이거 읊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고 3페이지 밑에 써놨죠. 프랑스 비평가 넘겨보세요. 롤랑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평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책에다가 제가 안 썼는데 독자 반응 비평. 자 뭐라고 한다? 독자 반응. 자 우리가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요. 오감도 제1집에 이렇게 나오죠.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같지도 않은 쭉 가. 13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13명의 아이가 지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이게 시예요. 이게 시라고. 그럼 도대체 13명이 누구냐? 13명이 누구냐? 그래서 이 북한과 남한을 합하면 13도가 된대요. 이게 남한 8도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이걸 남북을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 비평가들은 막 다르게 해석해요. 마강수 같은 사람은 또 여기서 좀 굉장히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마강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또 다르게 해석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하고 막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막 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자유죠. 그렇지 않나요? 상상하는 건 자유인 거예요. 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독자 반응 비평, 그다음에 저자의 죽음도 알고 여러분은 나는 풀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경계의 자의식, 시인과 속인이라는 게 있어요. 4페이지 지금 보셨죠? 이제 김수영도 이제 뭐 시인이기도 했지만 속인이기도 하다는 걸, 그 경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활이라는 시가 아마 생활이라는 시는 별로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많이 아시지만 그래서 생활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시적인 자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영도 시인이면서도 속인의 경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쓴 시가 뭐예요? 이 생활이라는 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시는 한번 생활이라는 시는 여기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장 거리 먼지나는 길 옆에 좌판 위에 쌓인 폭풍마마콩 멍석의 폭풍마마콩이 어쩌면 저렇게 많은지 나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유년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지. 뒤에 또 있나요? 예,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여편네와 아들놈을 데리고 나고자처럼 걸어가면서 나는 자꾸 허허 웃는다. 무의와 생활의 걱정을 돌아서 나는 또 하나의 생활의 좁은 골목 속으로 들어서면서 이 골목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친다. 생활은 고절이며 비애였다. 그처럼 나는 조용히 미쳐간다. 조용히. 그렇죠. 잘 읽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시는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고절, 그러니까 고절이라는 게 여기서 썼지만 외로울 고자에 끊을 절자예요. 한자를 보시면 있죠. 고절 한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를 써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도 시 쓰시는 분이 계시고 하지만 시를 써가지고 나는 생활이 충분히 된다. 시를 써가지고 막 1년에 만 3, 4천 번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정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정현종 시인이나 덕식꽃 당신을 쓰신 고종한 시인 정도,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몇 사람 빼고는 오히려 내가 시를 쓰고 내 돈으로 이 시집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인으로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인과 속인의 경계라는 내용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생활은 고절이며 비애라는 표현은 시인과 속인 사이의 고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김수영은 시인이며 생활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은 시인이기도 했지만 뭐 번역 이 사람 영문과 출신인 거 아시죠? 이 김수영이 또 통역장도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인과 속인 사이에 경계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계의 자의식이 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상징한다라고 돼 있죠. 넘겨보세요. 6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체적인 생활의 결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생활이 이거 아까 제가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시적 관리. 근데 이걸 또 어떤 분은 퍼소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페르소나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러분 그 책에는 퍼소나라고 좀 보여주세요. 퍼소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페르소나, 퍼소나. 그러니까 이건 뭐 좋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생활의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정말 시만 써가지고는 살기가 힘든
그런 어떤 생활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인과 속인의 경계를 드린 또 다른 시가 여러분 이 시는 제목은 들어보셨죠?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도 이제 보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면서 쭉 나와요. 뭐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6페이지 밑에 보면 시인과 속인 사이에 있는 김수영의 태도, 회한은 후회 같은 거죠. 이걸 드러내고 이 왕궁으로 풍자되는 현실적 통치 세력의 음탕에 맞서 싸우지 못한 그 왕궁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해서 소우주. 여러분 이문열의 유명한 그 인가시죠? 예, 아니 그건 김홍신이고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일그러진 영웅. 이게 학교에서 엄석대가 나와요, 맞죠? 그 반장으로. 근데 엄석대하고 학교는 정치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엄석대는 독재자를 이야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우주라는 거. 학교에서 이문열이 학교와 엄석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치판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독재자를.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소우주.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왕궁을 이야기했지고 고궁을 이야기했지고 그렇게 고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판, 독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일일이 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걸 틈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자, 7페이지 넘겨보시죠. 7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김수영은 첫째 줄에 자신의 속물성을 선언하지만 그 고백성에는 저항과 번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속물성이냐면 그러한 어떤 독재판 현실 정치가 있지만 자기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종의 속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혁명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나왔죠. 혁명. 이게 이제 김수영 씨의 아주 좀 뭐랄까요 강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김수영 씨의 이제 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죠. 이런 걸 시를 썼어요. 대단하죠. 뭐 시는 잘 읽지 않겠습니다. 되게 길고 되게 정치적인 시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이 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8페이지 넘겨보세요. 8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시가 김수영 이전의 여기 8페이지 한 7째 줄 정도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김수영 이전의 시인들 중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치 현실에 대해 시를 쓴 작가가 없었어요. 맞죠? 또 우리나라의 저항신이라고 평가받는 이육사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현실을 나타내면서 비속어를 쓰진 않아요. 비속어가 있잖아요. 시 속에. 이해 가시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그 밑에 있죠. 사진으로 신성화되던 존재가 미식계로 화장지 같은 거 무슨 말로 하면 격화되는 파격성 때문에 혁명이라는 외적 사건과 연결되어 주목되어 온 아주 그런 아주 노골적인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가 이제 그 밑에 있죠. 시 바로 위 그 방을 생각하면 위에 혁명적 양양을 막 떨치는 거예요. 혁명성을 그 좌절이 시인에게 이제 자신에게 주는 의미의 시적 수용이다. 그게 이제 그 방을 생각하면데 이 용인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좌절. 그래서 그 방을 생각하면 보세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만 바꿨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넘겨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9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시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고, 그 시 밑에. 이 시는 김수영이 4.19를 어떻게, 4.19 혁명이 아시죠? 여기 겪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 10월 30일로 이제 뭐 그때 이제 제2공화국 뭐 이런 정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그 정치의 어떤 윗사람들에게는 밉보였겠어요? 잘 보였겠어요? 네? 이런 시를 썼다는 거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 시는 물론 그놈의 사진을 뭐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걸 시로 쓴 거예요.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 썼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시에서 이제 여러분 좀 재밌는 부분이 바로 애증의 자의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사랑과 이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제가 이제 고전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애증에 대한 자의식.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용은 처용가는 아시죠? 처용가라고 이제 향가 중에
그 팔구체 향가가 있어요. 팔구체. 향가라는 게 신랑의 노래잖아요. 원래 이게 향자가 이렇게 시골 향자를 쓰는데 이게 시골의 노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신라들 노래를 이렇게 향가라고 하는데 이 향가는 4구체가 있고요. 4줄짜리, 8구체는 8줄짜리, 10구체는 10줄짜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처음간 8줄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8구체 향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향가는 4구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풍헌도,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가 모처도에 있다. 모처도에 있다. 그래서 모죽지랑가, 처용가, 도솔가, 도의장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한 노래, 처용가, 모죽지랑가, 죽지랑의 인품을 찬양한 노래, 나머지는 전부 다 19체.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배운 방법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 모르시면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서동요 4줄,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건 4줄짜리고 모죽지랑가, 처용가, 도의장가 나머지는 나머지는 19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용가는 몇 줄짜리예요? 보세요. 몇 줄인가 봐보세요. 동경 밝은 달 나오는 뭐 무슨 뜻이었어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게 4줄짜리.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처용가, 도의장가, 8구체 8줄. 나머지는 전부 다 19체. 이해가시죠? 이건 그냥 사이드로 알려서 된 거니까 머리 아프면 안 쓰셔도 돼요. 머리 아프면. 자, 그래서 이 처용가도 이제 원래 원문이 있는데 이게 향가가 어려운 이유는 음독과 훈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 향가 그 한자로 된 걸 이야기가 한시 이야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된 것만 보세요. 해석된 거 있죠? 처용가. 동경 밝은 달. 이 동경은 경주를 가리켜요. 경주 신라의 수도. 동경이 여기서는 경주를 말합니다. 밝은 달에 밤새도록 놀다가 이거 이해가십니까? 놀다가 그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요. 이런 시인데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재밌어지는 게 외간 남자가 들어온 거죠. 시부 모르시겠어요? 이 남편이 이제 나가서 뭐 나이트 클럽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놀다가 들어온 거예요. 요즘만 하면 들어와서 보니까 다리가 4개, 2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은 내 아내의 다리인데 둘은 누구 다리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축사라고 해요. 축사. 쫓을 축자. 사악한 사자. 사악한 것을 쫓는 노래. 축사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사악한 사, 쫓을 축. 축사의 노래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여러분 이 시를 이야기하면 여기까지만 딱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간 남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아내가 지금 이제 처용이 딱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열병에 걸린 것을 외간 남자가 들어온 걸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열병을 쫓아내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냥 이해가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런 뜻이지만 이걸 속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들어가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자 다시 좀 보세요. 그래서 처용은 자 이제 보세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고 홍강왕에 의해 경주에 들어와서 벼슬과 아내를 얻었고요. 아내가 역신과 동침한 것을 보고 이게 뭐냐면 아내가 역병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니까 역신이 물러났다. 그래서 처용의 화상은 역신을 내모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가 나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처용에 대한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품으로 보면 집에 없을 때 다른 남자 동침한 아내에 대한 포용과 간용이 시의 중심이죠. 그래서 김수영 같은 경우 역사를 보면 6.25 때 북한의 의용군에게 끌려가요. 그건 아시죠? 목숨을 걸고 탈출했고 거제 수용소에 살아남았는데 아내 때문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찾아갔는데 선배와 동거 중이에요. 이건 아시죠? 모르시나? 그래서 김수영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내는 1년 후에 돌아와요. 1년 이건 싫어합니다 진짜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자 믿을 줄 네, 그래서 이 시가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김수영이 쓴 시인데 한번 보세요. 너를 잃고라는 시인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잃고 네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억만 번 네가 없어. 니는 너에도 네가 없어. 서러워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욕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꽃들. 보세요. 그리고 별과도 등지고 앉아서 모래알 사이에 너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는 이제 네가 없어도 산단다. 네가 없이 사는 보람이 있기 위하여 나는 돈을 벌지 않고 네가 주는 모욕에 억만 배의 모욕을 사기를 좋아하고 억만인의 여자를 보지 않고 산다. 나의 생활의 원주 위에 어느 날이고 네가 서기를 바라고 나의 애정의 원주가 진정으로 위대하여지기 바라고 그리하여 이 공허한 원주가 가장 찬란해지는 무렵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유성을 향하여 달아날 것을 알고 이 영원한 숨바꼭질 속에서 나는 또한 네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하겠다. 나는 억만무려의 모욕인 까닭이. 제가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시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현대판 처용가이다. 처용가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쭉 이제 관련된 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쓴 건데 하여튼 관련된. 그래서 처용이 집에 돌아와서 다른 남자와 있는 아내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 부분 제가 쓴 말입니다. 그 속에는 원망의 감정도 내포되어 있다. 너를 잃고에서는 김수영이 네가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어때요? 너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반어적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처용은 거기 밑에 보세요.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밤늦게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요. 이것은 처용의 자의적 행동이죠. 맞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김수영은 이게 자의적 행동이 아니에요.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후퇴시 징집되어서 북한군에 갔다가 미군이 공격해오자 이제 손 들고 나아가 남한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제 수용소에서 또 석방이 돼요.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적인 거예요? 타의적인 거예요? 타의적인 거죠. 그래서 처용가에서 돌아와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내시어라고 표현함으로써 외간 남자가 왔다는 걸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죠. 김수영이 와보니까 외간 남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선배였고, 그러니까 이 처용가와 너를 잃고라는 것이 상당히 내용과 주제에서 일사성이 많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술가적 자의식,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존재론을 이야기한 게 하이데거잖아요. 존재 자체의 망각이 상당히 극에 달했고 그 하이데거식의 이해는 김수영으로서도 공감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향로라는 게 예술가적 자의식이에요. 이것도 시가 상당히 긴데 더러운 향로 보세요. 길이 끝나기 전에는 넘겨보세요. 나의 그림자를 보이지 않는 적진을 돌격하는 전사와 같이 나무에서 떨어진 새와 같이 적에게나 벗에게나 땅에게나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감추리 검은 철을 깎아 만든 고궁의 흰 지렛돌 우의 더러운 향로 앞으로 걸어가서 잃어버린 애야를 찾은 듯이 사랑스러운 아이란 뜻이죠. 너의 거룩한 머리를 만지며 우는 날이 오더라도 더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썩은 것을 찾으면서 비로소 마음 취하여 보는 이 더러운 길. 그러니까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 원인을 네가 지니고 있는 긴 역사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향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어떤 향로라는 게 옛날에 그 백제라든지 이런 데 가면 향로가 있지 않았나요?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그러니까 과거에서의 역사에 대한 향수 이런 것이 아닌가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이 구절의 이제 의미를 이제 단순히 전통에 대한 애착, 모더니티, 현대성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지녀야 될 전통에 대한 배려 이런 것에 이제 반대한다. 그런 의미의 전통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인 거예요. 자, 향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격은 현 존재에게 사물이나 도구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예술 작품의 차원에서 다가오고 여러분 향로라는 것이 도구지만 우리 그 백제라든지 이런 데 박물관에 가면 향로를 이걸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술품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도구로 보는 게 아니죠. 그건 완전 예술품이잖아요. 그래서 현 존재의 일어남이라든가 덧없음의 문제라는 것은 향로가 실제 만들어져 사용될 당시 세계를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 향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힘든 상황보다는 차라리 우리 옛날에 오히려 그 뭡니까 태평성대의 시대가 많았죠. 뭐
뭐 그러니까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해가지고 여자 왕이 3분이나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과거로의 어떤 회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13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런 첫째 줄에 세계의 연속적인 붕괴에 대한 예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현대의 어떤 그 당시가 독재의 시기였잖아요. 이 당시가 60년대 이때니까 그때로 벗어나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태평성대의 시기를 꿈꾸는 그런 시인의 어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제목을 이제 붙였냐면 아까 말했던 향로란 말 했잖아요. 거기 여기 제목에 보면 시에서 이 너를 읽고 다음에 나온 향로, 그래서 이걸 이제 더러운 향로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독재의 어떤 시대를 지나서 옛날의 어떤 태평성대의 시기로 가고자 하는 어떤 시인의 마음, 이상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나요? 유는 네버고요, 토피아는 아일랜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냐고? 갈 수 없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로 가고 싶다. 나 10살 때로 가고 싶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시작하지만 갈 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질로서의 역사 개념에 이제 대해서 이 하이데거로 말하면 이제 감춤과 여기 이제 제가 드러냄을 이런 것도 오타가 맞네. 제가 좀 안 봤. 감춤과 드러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어진 것의 이면에는 드러나진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막 농부 하이데거 가면 농부의 신발이 있는데 농부의 신발이 약간 분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의 신발이 막 더러워. 이건 드러남이죠. 맞나요? 근데 이 드러남 이면에 감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부의 신발이 있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지만 그 속에는 농부의 어떤 피와 땀이라든가 이런 게 감추어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걸 이제 하이데거가 감춤과 드러냄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감춤과 드러냄. 그래서 결론을 이제 보면 지금까지 김수영 씨에 나타난 유분법적 자의식을 공존에 대한 자의식, 순수화 자. 아까 풀 갖고 이야기했죠? 경계의 자의식 하면 시인과 속인. 그 시인과 속인도 아까 제가 생활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생활이라는 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혁명에 대한 자의식 기억나시죠? 그놈의 사진을 찍어 미식대로 하자 이런 거라든가, 애짐에 대한 자의식도 너를 읽고라는 거하고 처형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예술가의 자의식도 이 더러운 향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분법적 자의식을 했는데, 이 김수영은 문제의 시인이다. 드라마틱하게 살아온 행이 그렇고 또 도발적인 작품이 그렇다. 이건 제가 이제 비평가의 말 인용했는데, 이거는 그의 시 속에는 방황, 갈등, 아픔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리즘 논쟁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요, 모던즘 논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김수영 씨에 나타난 이분법적 자의식 연구라는 쓰면서 이 김수영에 대해서 이제 피상적인 지시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김수영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간단한 이제 소논문이죠.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의 시를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시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A집합이 있다. 여기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B집합이 있다. 그러면 이 A집합과 B집합에 교집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뭡니까? 순수가 있다. 여기에 저항이 있다. 이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시인이 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여기 속인이 있다. 이 경계에 있다. 여기에 용인이 있고 여기에 좌절이 있다. 그러면 또 경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존재가 있고 역사가 있으면 경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김수영의 시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항대립이라고 인류학자나 수시르 이런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항대립적인 평가로도 이렇게 김수영의 시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한 말씀씩 그래도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강 목사님 나는 항상 그럼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 김옥기 전도사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중간, 그러니까 시인과 소기의 경계니까 그거를 이제 시인이면서 소기이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문법적 자의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니까 순수이면서 저항이고 시인이면서 속인이고 용인이면서 자결이다. 이런 의미. 예전에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김수영 씨 집을 누가 들으려고 김수영이 어떤 사람인가 꽤 주목할 만한 연구할 만한 분인가 보다라고는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확실히 건축한 시인으로서 공부도 해볼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저는 오늘 한시에 대한 매력도 또 한 번 다시 느꼈고요. 아무튼 뭐 말로 표현을 못해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목사님 마무리 한번 하시고 마칠게요. 김수영 씨 아주 많이 들어갔었고 문학관도 좀 가봤었고 같이 좀 가고 했고 그 작품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게 해서 내 시를 이분의 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이제 써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좀 갖고 하여튼 시창작이고 새로운 도움을 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뭐 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거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1시간 반 가깝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